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5월의 첫날 5월 1일 목요일 근로자의 날. 저희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안현자님이 많은 사람들이 쉬어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오늘도 일하고 싶은데 쉬라네요 유유. 이렇게 또 원치 않게 쉬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어요.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하루라도 더 일하려고 하시는데, 아까 3335님은 360번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송 듣고 있네요. 왠지 무기력해서 방송도 멀리하고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퀴즈 정답 도전해봅니다. 라고 하면서 SK텔레콤 쓰고 있어서 걱정이 또 많으시다고 보내주셨네요. 정답은 해커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정답 맞히셨습니다.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 해커였고요. 이번에 SK텔레콤 유심 해킹도 그렇고 화이트 해커가 많아야 되는데 안 좋은 일 하는 해커들이 많아가지고요. 잡아야죠. 또 경찰에서 또 수사 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고요. 이종현님, 후배가 이 시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들어보라고 추천을 해주네요. 저는 완전 컴맹인데 그래도 콩을 깔아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KBS 콩으로 듣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이혜진님, 근로자의 날이지만 아이들은 학교를 갔네요. 학교도 좀 다르더라고요. 휴교하는 데도 있고 초등학교는 좀 쉬는 데가 많은 것 같고요. 8835님은 어제 유심을 교체했는데 문자로 보냈던 게 절반 정도는 전송이 안 된 것 같아요. 에러인 듯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곳곳에서 또 불편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유심도 그렇고 유심 보호 서비스도 가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패스 앱 이런 데를 통해서도 안심 서비스 이런 것도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게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버벅이고 있다. 이런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참 증시는 쉬는 날입니다. 우리 증시는 쉬는 날이고요. 비슷한 시간에 열리고 있는 일본 증시는 아까 한 강보합 정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돈 고민을 조언해드리는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돈줄 상담소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도 근로자가 아니시니까. 네, 그렇죠. 오늘 길이 뻥뻥 뚫려서 좋기는 하더라고요. 길 안 막혀서. 네, 길이 안 막혀서. 그렇죠. 네. 아까 360번 버스 기사님 문자 주셨는데 제가 360번 버스를 자주 타거든요. 오, 그러세요? 여의도에서 강남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257님도 광역버스 기사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감차 없이 정상 운행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여러분의 소비, 저축, 투자 등 돈에 대한 모든 사연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적어주실수록 채택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 저희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돈주상담소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냥 사연만 소개해드리느냐? 아니죠. 선물이 많이 나갑니다. 미니 가습기, LED 무드 스탠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인 YG 부스터까지 3종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조금 바뀌었네요. 내용이. 이걸 바로 간파하시네요. 그럼요. 항상 듣는데. 꼼꼼하십니다. 진짜 꼼꼼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근로자의 날이기도 하고 직장인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40대 후반 부부입니다. 그런데 외벌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아이를 입양해서 함께 살기 시작을 하신 분인데 40대 후반에 육아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노후 준비도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의 벌이를 좀 일단 들어보니까 남편이 버는 돈이 세후 약 370만 원, 그리고 아이 관련된 수당으로 받는 게 6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근데 일단 이렇게 수당과 월급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원칙일까요? 네, 일단은 아이 수당 60만 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2022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아이에게 그리고 이제 16개월 된 아이를 지금 입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동수당이 나가게 되는데 부모 급여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첫 만남 이용권이라든지 해서 이게 0세부터 7세까지 한 8년 정도 한 2,97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나가고 있고
이 60만 원은 당연히 따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0만 원을 아이한테 쓰고 물론 60만 원보다 돈을 아이한테 더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게 60만 원이라는 거는 딱 한정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7년 정도만 나가는 거니까 만약에 이거를 내가 생활비로 전용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딱 이게 끊어졌을 때 그대로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이 수당은 아이를만을 위한 그 당시에 필요한 돈으로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이분도 이제 370만 원이 소득입니다라고 써주셨는데 세후 기준. 예, 연봉은 6,200이다.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그 보너스 상여금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매달 똑같이 받는 돈은 370인데 많은 분들이 자꾸 매달 똑같이 나오는 정기소득만을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6,200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사람마다 공제받는 조건이 달라서 담세율이 좀 다르니까 얼마가 세후소득인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15% 정도를 우리가 담세율로 가정을 했을 때 이분의 소득은 한 4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얘기는 370만 원 정도는 정기소득으로 받고 보너스나 상여로 한 800만 원 정도 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어쨌든 소득은 440만 원이고 지금 일시적으로 아이 때문에 60만 원을 더 받아서 가구 소득은 500만 원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따로 이렇게 관리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어느 날 딱 없어지게 됐을 때 내가 그거 다 생활비로 쓰고 있었는데 이제 안 나오네? 그러면 고스란히 마이너스가 나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로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월급을 12분의 1로 정확하게 나눠서 주는 직장이면은 모르겠지만 성과금이나 보너스 같은 거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 성과급이나 보너스도 12분의 1로 해서 임금으로 생각하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월에 건강보험료 더 떼가는 달. 그렇죠. 이것도 타격 생깁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동수당 60만 원 받고 있는 거는 뭐 8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끊기는 거니까. 끊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것까지도 또 이게 아마 감안을 해서 2025년 지금 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해요. 아동수당이. 그래서 이제 그 취약 이후에도 좀 받을 수 있게 또 이번에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약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아동수당이 개정되면서 조금 연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현재 기준으로. 예, 취약이 되면은 이제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이분들이 좀 난임 부부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아기를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시험관 시술 비용으로 거의 중형차 한 대 값 정도를 쓰셨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여성 1인당 평균 진료비가 320만 원, 2022년 기준으로. 그리고 이게 사실 언제 또 될지 기약이 또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입양을 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노력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네. 입양을 작년 말에 하셨다고 진짜 하네요.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칭찬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 난임 부부들이 그렇다고 해서 난임 때문에 사실 입양을 한다는 걸 결심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특히 쉽지 않죠. 네,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쯤에 이제 돌 직전 아기를 이제 맞이를 하신 것 같아요. 남자아이. 예. 근데 참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 그렇죠. 주변에도. 근데 이런 진료비를 또 어떻게 준비를 해 놔야 될까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어서 물론 이제 나라에서 지원도 되긴 합니다. 일부 그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이게 워낙 근데 사실 이런 일을 대비해서 돈을 따로 모으기는 사실은 쉽지는 그쵸. 않습니다. 예. 예, 이거는 뭐 세상에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있을지를 다 우리가 봐서 그걸 따로 돈 관리를 한다는 게 어렵죠.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난임 관련해서 시험관 시술을 앞으로 더 할 거야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 명목으로 당연히 돈을 조금 모으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제가 추측컨대 이제 입양을 하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이 육아 때문에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40대 후반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물론 그 아내분은 뭐 40대 후반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안 해주셨지만 그래도 나이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점점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요런 비용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관리한다, 준비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슬슬 소비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저께 저도 미리 이제 이 사연을 쭉 읽어봤는데 네네.
소비 쪽에서는 이제 혼쭐 날 일이 거의 없어 보여요. 일단은 소비를 할 때도 왜 우리 김경필 멘토께서 말씀해 주시는 삼심제도 있지 않습니까? 결제 삼심제도. 거의 대법원까지 가는 삼심제도.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제 삼심제도가 뭔가 하고 또 의아해 궁금해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살 때 3번 정도 심사를 하고 사라. 네.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3번 정도만 나한테 물어본 다음에 결제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1심이 뭐냐? 정말 필요한 것이냐? 이게 1심이고요. 1심 통과되고 나면 2심 예산은 있느냐? 이거 통과되고 나면 이제 결제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네. 마지막 대법원 3심 최종 판결입니다. 예. 대체제는 없는가? 아, 자, 여기까지 했는데 대체제까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뭐 사야죠. 결제 버튼 누르셔야 되는 거고 우리 사연자님이 소득은 아주 높지 않지만은 이런 결제 삼심제도를 실천하시면서 꼼꼼하게 돈을 사용하고 계시다. 정말 훌륭하다라고 칭찬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왜 온라인 앱 이런 거 쓰실 때도 장바구니에 우선은 담아놓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신대요. 그렇죠. 너무 훌륭하시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기준은 10억, 20억, 30억, 뭐 50억, 100억 이렇게 얼마 이상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네네. 현대사회에서의 부자는 나중에 언젠가 은퇴하고 나서 내가 근로소득이 없어지다. 오늘 좀 노동절인데 네. 근로를 안 하더라도 네네네. 언젠가는 그 자본소득에서 나오는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거든요. 누구나 꿈꾸는.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한 생활비 1,000만 원 써야지 직성이 풀린다. 이런 분은 부자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본소득으로 1,000만 원이 나오려면 그냥 네. 근로 안 하고 아무런 일 안 하고 1,000만 원이 매달 나오려면 3%를 기준으로 해도 자산이 한 40억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한 달에 한 200만 원만 있어도 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낸다. 이분은 부자 될 확률이 높은 게 8억만 모아두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부자라는 개념을 뭐 몇십억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리 사연자님도 고민이 노후 준비인데 네. 이런 개념으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은 부자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전체적인 그 소비 규모가 큰 거는 아닌데요. 적어주신 거 보니까 한 달에 적으면 230만 원, 많을 땐 460만 원까지 이게 최소 지출과 최대 지출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방송 들으시면서 본인의 상황하고 이렇게 빗대어서 많이 생각을 해보실 텐데 네. 돈을 많이 쓰냐 적게 쓰냐도 물론 되게 중요한데 들쑥날쑥한 게 제일 문제라고 봐야 돼요. 들쑥날쑥. 그러면 돈이라는 게 뭐 사실 이번 달처럼 5월 달이면 돈 더 쓰는 거고 예. 뭐 또 아무런 이벤트가 없는 달은 들 쓰는 거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미리 우리가 우리 오늘 사연자님의 고민이 좀 230에서 460까지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소비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정기 지출. 두 번째는 비정기 지출이 있습니다. 정기 지출이 뭘까요? 뭐 공과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신요금이라든지 늘 월별로 항상 나가는 거. 매달 반복되는 거.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고정비, 교통비, 대출이자, 관리비, 공과금, 주식비, 또 아이 보육 관련된 비용 이런 것들이죠. 또 예측 가능하기도 하죠. 사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거 거의 정해진 딱 정해져 날짜에 있잖아요. 자동이체로 나가고. 네. 네. 그리고 이게 매달 나가는데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외식비, 쇼핑비, 문화레저비 같은 것도 매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정기 지출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사연자님도 들쑥날쑥하다라고 문제를 얘기해 주신 이유는 사실은 정기 지출 때문에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비정기 지출 때문에 들쑥날쑥한 겁니다. 비정기 지출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계절 지출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죠. 5월. 5월이죠, 5월. 지금 오늘이 5월 1일 아닙니까? 5월. 예, 5월이 됐습니다. 야, 5월이 됐습니다. 진짜. 이 5월만 되면은 제가 굉장히 바빠요. 물론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게 많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근데 아닙니다만. 항상 고민이 5월 지나고 나면 뭐 통장에 펑크가 났다는 둥, 마이너스가 늘었다는 둥, 카드값이 뭐 폭발했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작년 5월에 그렇게 우리가 겪었으면 올해 5월 오는 거 모르진 않았을 텐데 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비정기 지출이 문제예요. 비정기 지출. 우리 청취자분들은 비정기 지출을 대비하는
통장이 있느냐? 우리가 늘 우리 돈줄 상담소에서 얘기하는 계절 지출 통장입니다. 내용이 뭐냐? 명절, 여행, 이벤트, 자동차, 의류, 겨울 의류죠. 이런 것들은 계절적인 지출입니다. 예를 들면 명절 같은 경우는 설하고 추석에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다음에 여행, 여름 휴가. 그죠? 그다음에 이벤트. 지금 5월이 이벤트 폭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 네. 몰려 있으니까. 연휴도 있고 근로 어린이날 있죠. 그다음에 어버이날 있죠. 그다음에 요즘은 잘 안 챙기긴 하는데 스승의 날 있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간과하시는데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아,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이거든요. 혹시 챙기시나요? 안 챙깁니다. 근데 안 챙기는데 예를 들면 무슨 날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5월 달이. 아, 네. 이런 것들을 갑자기 준비 안 했던 돈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네. 이게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계절 지출 통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명절, 여행, 이벤트, 자동차, 겨울 의류가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를 예산을 정하고 그 정한 금액의 12분의 1을 매달 월급 탔을 때 계절 지출 통장으로 자동 이체를 해놓으셔라. 아니 근데 여행이라든지 명절 뭐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겨울 의류까지도 계절 지출로 미리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뭐 겨울이 돼도 옷 같은 거 많이 안 사고 돈 안 들더라 그러면 상관없는데. 근데 요즘 뭐 패딩 한 벌만 해도 30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겨울 의류라는 건 특징이 우리가 여름에는 티셔츠, 청바지 같은 거 뭐 비싼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부담되지 않는 네네네. 그냥 정기 지출의 용돈이나 생활비에서도 살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겨울에 코트나 패딩 같은 거 올해 한번 좀 사면. 낡아서 사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명절, 여행, 이벤트, 자동차, 겨울 의류라는 명목으로 돈을 통장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예. 올해 뭐 어버이날 또 올해 뭐 어린이는 집에 없지만 뭐 어린이날 이런 거 생겨도 그 예산에서 좀 갖다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건 어떻습니까? 겨울 패딩을 살 때 물론 이제 지금은 더워지는 시즌이긴 한데 30만 원짜리 패딩이나 코트 살 때 뭐 한 6개월 할부로 하면 되지 뭐. 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쁘지 않죠. 나누는 거 무이자 아니야? 할부. 라고. 근데 우리가 무이자 할부에 우리가 돈줄 상담소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할부의 함정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항상 요 시간 전에 이제 심리학 시간이 있긴 하지만 네. 심리적으로 봤을 때 전체 금액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쪼개서 보여주면은 사람들은 훨씬 그거를 수용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문턱이 예를 낮아지죠. 들면은 뭐 120만 원 그러면 어우 너무 비싼데 근데 6개월 할부로 하면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 괜찮은데라고 하면서 내가 그 상품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판단을 좀 흐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금액을 쪼개서 보여주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항상 토탈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할부를 하는 건 좋은데 할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120만 원짜리를 6개월 할부로 20만 원씩 6개월을 내기로 정했다면 네. 다음 달 예산에서 나 왜 이렇게 돈이 남지?가 아니라 이번 달 맞아. 지난달에 썼던 20만 원도 공제하고 예산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다 감안을 해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뭐 무이자 할부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 좋습니다. 근데 이 가정 오늘 우리 가정이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440만 원이 월 소득이에요. 네. 그러니까 월 평균 소득. 그리고 육아 아동 수당이 60만 원 들어와서 현재는 5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60만 원 언젠가는 안 나올 소득이잖아요. 일시 네네네. 소득이잖아요. 그쵸. 빼면 440만 원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2025년도 중위소득을 보면 1인 가구가 239만 원, 네. 2인 가구가 393만 원. 이 가정은 3인 가구죠. 3인 가구가 502만 원입니다. 그럼 어때요? 이 가구는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죠. 그러니까 소득 순위로 따졌을 때 중간에 못 미치는. 그렇죠. 이거는 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사용하던 평균이 아니라 1등부터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순위까지 했을 때 딱 중간이 502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3인 가구가. 그러면 이분은 어쨌든 소득은 상중하로 봤을 때는 하위 구간에 속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렇다면은 당연히 소비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어떤 경우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계절 지출이라든지 정기 지출이라든지 비정기 지출을 나눠서 더 조금 물론 잘하고 계시긴 한데 맞아요. 조금 더 꼼꼼하게 사용을 하셔서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총액을 더 줄이기는 쉽지는 총액은 않은데 뭐 줄일 건 없는데 관리를 변동성을 위해서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쪼개고 그리고 이분들이 잘하시는 게 동네에서 뭐 필수 소비를 할 때는 지역 화폐를 사용하신대요. 예. 꼼꼼하게. 이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할인이 거의 5% 10%가 들어가 버리니까 깔고 들어가니까 그런 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500만 원의 소득 중에 얼마를 저축하는가 봤더니 110만 원을 저축을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 뭐 아이를 입양한 지가 막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3인 가구인데 110만 원이면 22% 소득의 22% 정도를 저축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식비도 제가 봤을 땐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순수한 식비가 100만 원 3인 가구 그리고 외식비가 40만 원 합쳐서 한 달에 140만 원이면은 이거는 3인 가구 치고 많은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140만 원이면 지금 전체 항상 그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기본적으로 소득 대비 28% 수준입니다. 3인 가구가 소득 대비 28%를 식비로 사용한다. 그러면 뭐 아주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엄청 높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수준을 유지하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다만 이제 아이가 점점 커가다 보면은 식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보기, 외식, 배달 예산 같은 이런 것들을 따로 나눠서 사용하는 습관. 그리고 엄마가 그래도 어쨌든 육아 때문에 맞벌이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집에서 되도록이면 직접 요리를 해서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면 앞으로 식비가 소득 대비 갑자기 늘어날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오늘 그 사연 보내주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아기를 입양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기는 한데 아이가 오면서 지출도 그렇고 삶이 뭐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럼요. 그걸 또 많이 돈이 이제 좀 강조를 늘어나겠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식비도 아이가 오고 주말에 좀 외출 이런 걸 좀 하다 보니까 외식비가 더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육아가 시작이 되면 엄마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아 그럼요. 예, 그냥 남편 한 분만 챙겨서 이렇게 할 때보다 아이하고 그죠? 그렇죠. 옛날에 뭐 남편도 그런 말 있지 챙겨야 않습니까? 뭐 집안일도. 밥 갈래 아이 볼래 그러면 밥 가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아이 보는 것이 힘들죠. 어마어마하게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데 체력이 소진되고 나면은 따로 이렇게 식사 준비를 또 엄마가 하기가 어려우니 자꾸 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 육아 스트레스도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까 140이 아주 크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다 큰 아이 3인 가구다 그러면은 뭐 조금 더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드릴 뻔했는데 사실 육아하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육아 중인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네네네. 예,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시는 겁니다. 예, 진짜 파이팅.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 관련된 물품에 월 한 40만 원 정도 지출이 나간다고요. 예. 지금 한창 뭐 사야 될 게 많을 때긴 하죠, 그죠? 지금 아기가 한 16개월이라고 16개월. 했던가요? 저도 이제 뭐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아이 카시트를 산다, 뭐 유모차를 산다 그럴 때마다 없는 살림에도 아이를 위한 거는 야 그래도 뭐 좀 좋은 거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첫째 또 하나 이러면 이게 그러니까 뭐 둘째는 항상 뭐 옷도 좀 이렇게 물려주고 그쵸. 뭐 쓰던 거 그 오빠가 형이 쓰던 거 하지만 첫째 때는 뭐 다 처음이니까 그런데 그쵸, 이분들은 또 아이를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이런 상황에서 또 어렵게 아이를 입양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이 당연히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 관련된 물품들은 중고로 구매하시는 게 좀 있다고 하네요. 아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로 아마 이분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중고로 구입을 한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이제 가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아이 물품을 사주고 아이 옷을 사줄 때 너무 좀 과도하게 브랜드 비싼 걸 사주면서 뭔가 아이한테 더 좋은 거야라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 만족일 수는 있거든요. 아이는 그 브랜드를 몰라요. 아이는 몰라요. 그거. 영어도 못 읽어요. 물론 그게 조금 비싼 게 뭐 조금 더 좋은 기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너무 또 과다한 그 럭셔리 아이 용품들을 자꾸 사게 되면 그것은 사실 아이보다는
내가 이런 거를 해줄 그렇죠. 수 있어라는 자기 만족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고 물품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좋아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뭐 40만 원 뭐 쓴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아마 이분은 그렇게 돈을 어느 정도 물품이 다 구비가 되면은 안 쓰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큰 돈 들어가는 건 뭐 유아차, 유모차, 카시트 이런 게 가장 큰 돈 그리고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아이 옷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외출을 하다 보면은 날씨가 따뜻해져서 옷이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이는 정말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빨리 크거든요. 빨리 자라요. 그래서 너무 비싼 거에 딱 맞는 옷은 몇 번 못 입히고 이렇게 못 쓰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 소매 한 2번 접어서 입히거든요. 근데 뭐 우리 이대호 기자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이가 셋이라서. 셋이니까 네. 이게 물려 입고 이렇게 그쵸. 하면은 조금 괜찮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딸만 셋이어서 이제는 그럼 너무 좋네. 엄마랑 아이들이 또 옷을 같이 입어서 아주 세이브가 됩니다. 진짜 예. 훌륭합니다. 신순덕님도 아이들 금방 자란다고 요즘 대여해 주는 거 많다고 빌려서 쓰는 것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예.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기가 좀 아팠나 봐요. 그래서 병원비가 한 번에 50만 원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보통 요맘때 아이들 그러니까 영아기라고 봐야 되겠죠. 3세 미만 요때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료가 비쌉니다. 왜냐하면은 요때는 병원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단독 실손보험을 가입을 시켜주시고요. 네. 단독 실손보험료가 변하는데 보통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는 나이를 한 해 먹으면 먹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지만 네. 이 영아기의 아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아이가 5세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보험료가 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5세 미만 때 병원을 자주 가지만 그 이상이 되면 아이가 병원을 좀 덜 가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넘어가면 그때 급격히 청소년기로 가면 더 보험료가 더 싸져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나이를 먹게 되면 다시 비싸지는 이런 구조인데 어쨌든 아이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이 있다 그러면은 병원비가 뭐 전액은 아니겠지만 일부를 또 우리가 보전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꼭 이제 들어야 됩니다. 자기 부담금 같은 게 있다 보니까 한 10,000원짜리 실손보험을 들었어도 병원 한번 갔다 와서 한 15,000원 뭐 감기 같은 거 들었다. 그러면 자기 부담금 빼고 나면은 돌려받는 금액이 또 얼마 안 되는 그렇죠. 것처럼 이제 느껴지죠. 보통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가서 자기 부담금을 빼고 또 약제비 같은 경우는 또 기본적으로 빼는 금액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거 빼고 나면 뭐야 이거 뭐 몇천 원밖에 안 되네. 에이 귀찮아. 그러면 뭐 청구 안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손보험을 가입한다기보다는 병원에 갈 때 뭐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간혹 가다가 뭐 입원을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입원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또 뭐 수술해야 되거나 할 정도로 고액의 치료비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실손보험이 뭐 영아기 때는 조금 상대적으로 비싸다고는 하지만 몇십만 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아이는 꼭 가입을 시켜 주셔야 된다. 근데 이분들이 남편 보험료가 한 달에 한 128,000원, 운전자 보험이 28,000원 나가고 있는데 아내분의 보험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우리 돈줄 상담소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가구 소득의 한 3에서 5% 정도 이내로 보험료를 보장성 보험을 책정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장 주 수입원인 경제 주체인 가장이 가장 큰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아빠가 지금 여기는 외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가 보험료를 많이 내는 건 너무가 이해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아빠가 돈 벌어 오고 엄마는 집에서 육아하니까 돈 안 벌어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엄마가 아파서 그 자리를 누군가 대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엄마가 현실적으로 돈을 안 버는 것 같지만 이 육아와 가정에 대한 어떤 돌봄에 대한 비용을 돈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이거 뭐 3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도 가입을 하셔야 돼요. 다만 아내는 현실적으로는 소득이 없으니 실손보험에다가 소득 보전이 되는 보험은 조금 뭐 나중에 가입한다고 미루더라도 최소 실손보장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장은 실손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혹시 암 같은 질병이 생겨서 1년 정도 내가 휴직을 한다 그러면 무급휴직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실손은
치료비는 실손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은 내가 1년 정도 회사를 쉬고 장사를 못하고 자영업인 분들은 가게를 못 열어서 생기는 소득 상실은 보전을 해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진단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다른 소비를 한번 좀 볼까요? 저 이거 칭찬 좀 해드리고 싶은데 통신비가 한 달에 62,000원 정도 나가는데요. 남편이 3만 원, 아내분이 네네네. 5,000원. 인터넷, TV 합쳐서 27,000원. 아내분이 어떻게 5,000원밖에 안 나오지? 야, 이거는 뭐 정말 아마 이거는 데이터 무제한 같은 요즘 다들 쓰는 그런 거 아닐 거고 알뜰폰 중에서도 제일 싼 요금제. 알뜰폰 요금에서도 데이터가 제한이 있는 그런 요금제인 것 같아요. 그 요즘 거의 뭐 청소년이 어린이 요금제도 10,000원이 넘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고정비 같은 거 좀 아끼고 지금 또 이렇게 육아 때문에 활동 반경이 크지 않잖아요. 집에서 그냥 와이파이 사용하면 되니까 데이터 많이 필요하지 않다. 외부에 나갈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작은 거 하나에서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 돈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생활비를 20만 원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대부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간단한 건 동네 이제 저가 몰 있지 않습니까? 네, 생활용품 예. 판매하는 곳. 그곳만 이용하신다고도 하시네요. 이것도 괜찮은 소비이고요. 그렇죠? 그럼요. 예, 굉장히 현재는 육아 때문에 이 가정이 원래 2인 가구일 때보다 3인 가구가 되면서 아까 아이 용품 같은 거 안 쓰던 돈이 갑자기 나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활비에서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너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이분들이 이제 자동차가 한 대가 있는데 2015년에 구매한 차라고 합니다. 딱 10년 넘었어요. 예. 소형 가솔린 SUV인데 18만 킬로미터 정도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해서 수리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2, 3년 내로 좀 차를 좀 바꾸고 싶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차를 바꾸는 게 차 질린다. 좀 신형으로 바꾸자. 그건 아닌 것 약간 이런 같아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면 필요에 의해서. 18만 킬로미터를 탔다. 그러면은 사실 고장도 나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또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나들이 하거나 이럴 때 유모차 실어야 아이 되고. 용품 싣고 가려면 차는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소득에 맞는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자, 오늘 우리 사연자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소득에 한 3단계 위의 차를 타요. 제가 한 단계, 2단계면 내가 그냥 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3단계 위의 차를 탄다.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여기 지금 SUV를 얘기하셨는데 국내 그 기아 자동차의 뭐 소렌토라는 차라고 맞아요. 합니다. 그 그게 차가 제일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네. 요게 평균 유지비가 감가까지 얹으면 그러니까 감가 빼고 유지비는 뭐 7, 80인데 감가가 한 달에 40만 원씩 정도 신차 기준으로 되거든요. 네. 이걸 얹으면은 월 평균 유지비가 12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120만 원이면 만약에 한 300, 400 정도 소득인 사람이 소렌토 이 차를 딱 뽑게 되면 그날부로 월급이 280 되는 거거든요. 일단 3분의 1 이상이 자동차에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 오늘 사연자님의 가구가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보다 좀 밑에 있는 소득 그 구간이니까 네. 차를 산다면 저는 경차를 뽑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경차. 근데 이제 아이 때문에 경차가 좀 만약에 그쵸, 조금 짐이 너무 많아질 짐이 텐데. 많다 그러면 네. 그거보다 한 단계 위인 소형차 중에서 중고차로 구입을 하시면 좋겠다. 한 1, 중고차. 2년 정도 탄 거. 갑자기 감가가 확 된 거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이용하시는 게 이분 성향에는 맞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무슨 내가 신차 타고 싶어서 바꾸겠다는 건 아니시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뭐 차 없는 생활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이제 아이가 있기 아기가 때문에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보통 1인 가구, 2인 가구인데 소득 400만 원대다라고 한다면은 차 없는 생활을 광역시나 수도권 서울이라면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출퇴근할 말씀. 때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약간 좀 그 대중교통이 좀 불편한 곳에 살고 계셔서 좀 차를 좀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또 너무 다행인 거는 네. 지금
아파트가 있는데 5억 6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집을 마련을 하셨어요. 집을 분양을 마련하셨어요. 받았- 근데 네. 근데 주담대로 1억 2,4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고 아하. 지금 원리금으로 한 7, 80 정도 나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니 근데 40대 후반에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일단 어쨌든 내 집 마련이 끝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다행이다. 물론 이제 원리금은 나지만 많은 분들이 아우 근데 40대 후반인데 아이 입양해서 언제 키워 이렇게 고민하실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 집 마련은 끝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희망적이다. 그리고 대출도 그렇게 아주 많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정책 대출이죠. 보금자리론 쓰고 그건 계셔서 이자율이 또 낮으니까 1.98% 아우, 이자율. 네. 아, 뭐 다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1.98% 정도면 내가 다른 데 돈 쓰고 뭐 허투루 돈을 쓰는 분들이야 그냥 빨리 갚는 게 돈 버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분들처럼 이 원리금 내는 거 말고도 포함해서 한 110만 원 그러니까 원리금에 들어가는 거 말고도 한 5, 60, 2, 3 이렇게 저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강박적으로 이런 대출을 빨리 갚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금리가 1.9 낮으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원리금으로 어차피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되는 원금 빼고 나머지는 조금 따로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만드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만기로 보금자리론을 받으셔가지고 한 60대 한 초반이나 중반쯤 되면은 다 갚으실 수 있는 네네. 그런 정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 가정은 지금 그 남편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대 후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70까지는 일하셔야 돼요. 아니 뭐 요즘 다들 뭐 네, 그렇게들 70까지. 하시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이가 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나이로 2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40대 후반에 입양을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저 아이가 성인이 되려면 60대 후반이 되는 60대 부부들. 후반이고 결국 70까지는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물론 뭐 청취자분들 중에는 뭐 일단 직장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 60세면 정년이고 나는 이제 쉴 거다 뭐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제2의 인생 제2 인생 그렇죠. 2막이 좀 필요하다. 그럼요. 그리고 아까 그 자동차 바꾸는 이야기 때 많이 보내주셨는데 3079님 저는 97년에 산 소나타 33만 킬로 되었네요. 조연우님은 조금 있으면 박물관에 기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연우님은 저는 46만 킬로 타고 있습니다. 소나타 고장이 나야 바꿀 역시 건데요. 우리 성공예감 청취자분들 중에는 참 이렇게 정말 알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 그 전기차 처음 나온 모델을 어떤 분이 거의 한 100만 킬로를 타셨다는 거예요. 장거리 출퇴근을 하면서. 근데 단기간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자동차를 그렇게 전기차를 오래 타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아예 새 차로 바꿔드렸대요. 그 저희가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100만 킬로 탄 차를 좀 연구 목적으로 기증해달라. 대신에 새 차를 드리겠다. 이야, 그런 정말,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복권 정말 아닙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군요. 근데 이렇게 차를 오랫동안 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옛날에는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성능들이 좋아져서 맞아요. 10년 타도 뭐 쌩쌩하기도 관리 하고요. 잘하면. 이분들의 그 노후 준비가 조금 이제 걱정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연금 저축 퇴직연금 합쳐서 3천만 원 정도 있는데 좀 부족하긴 하죠. 뭐 이제 사실 우리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이 두 개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양대 노후 준비의 어떤 양대 산맥이고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집을 나중에 1가구 1주택이라도 뭐 임대를 하고 본인들이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간다면 거기서 차액만큼 임대 소득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 아니면 나이가 70세 이후 조금 더 은퇴에 가까워졌을 때 네. 55세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주택연금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뭔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컨잡을 통해서 근로소득의 기간을 좀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정말로 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70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후 준비는 결국은 사회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거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또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 관리. 그리고 나중에 육아가 어느 정도 아이가 조금 크고 나면 뭐 그 아내분도 네. 뭐 과거에 어떤 경력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맞벌이 하실 수 있고. 같이 어쨌든 사회 활동을 통해서 큰 소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지금 소득에서 막 어마어마한 저축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노후 준비 방향을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지민 님도 12년 동안 애가 안 생겼다가 아이가 왔습니다. 육아가 고되지만 아이가 주는 행복감이 훨씬 더 큽니다. 저도 애가 5살에 45인데 저도 오, 70까지는 일해야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제 모르고 당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아, 나는 70까지 건강할 거야. 건강하게 일할 거야. 라고 이렇게 각오를 하고 이런 어떤 의지를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 60까지 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60 이후에도 일할 상황이 생겼네? 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아까 우리가 그 심리적 시간, 심리적 거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 한 80까지 일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70에 은퇴해도 되겠네라고 하면 그러면 또 이제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나 60까지만 일할 거야 하다가 70까지 일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까 그 자동차 키로수 아까 47만 키로까지 저희가 사연을 봤는데 이거 뭐 배틀인가요? 9612님 28년 동안 60만 키로 타고 폐차했어요라고. 요거 60만 키로인데 굴러가는 게 참 신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역시. 자동차 기술력이 훌륭합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3종 세트 선물도 함께 갑니다. 그리고 김경필 머니트레이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오후 경기도 포천 연천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현장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버스 투어를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토론회가 어젯밤 열렸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출마가 유력한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 또 이른바 빅텐트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일명 서학기미를 불리는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가 올해 석 달 만에 지난해 1년치를 넘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수는 순매수액 116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순매수액 101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교육부와 의대 학장단은 유급시 아닌 어제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은 학칙대로 유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네, 2441님 곧 해외 출장인데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외 로밍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맞아요. 함부로 유심이 이제 복제돼서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하시라 네. 최근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외 로밍이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거죠. 해외에서 고액으로 또 뭔가가 네. 이루어질까 봐. 그래서 해외 로밍이 필요하다면 이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해지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언제든지 다시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 네. 유심이 보호가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현지 유심, 해외에 나가서 해외 현지 유심으로 네. 교체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면 현지에서 통화는 되지만 한국으로 로밍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SK텔레콤에서도 지금 공항에서 출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심을 교체해드리는 서비스를 공항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내에서 유심을 못 구하시는 분들이 공항 가면은 바꿔준다 하니까 거기까지 가셔서 교체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일찍 공항으로 네. 가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출국하시는 분들이요. 네. 다음 질문은요. 네, 김희동님 청약 당첨이 되기 힘든데 불법 청약이 난무하네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적발하는 겁니까 하셨습니다. 최근에 국토부가 부정 청약 사례 390건 적발했다라는 거 저희가 뉴스도 알려드렸는데요. 위장 전입이 제일 많았더라고요. 지역에 계시는 분을 수도권으로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 청약을 하려고 가점을 네. 또 높이려고 직계 존속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병원을 어디로 다녔는가 뽑아보면 바로 걸린다고 합니다. 이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사용한 흔적으로도 찾기도 하는데 네. 당장 사람이 아플 때 지근거리에 있는 병원부터 가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기록들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찾아보면은 네. 이게 위장전입이지 아닌지 바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걸리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또 어렵게 내가 분양받은 집까지 계약이 취소당하는 일 그리고 10년 동안도 청약 제한 조치를 당하는 네. 일 생기니까요. 부정 청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질문은요. 네, 6393님. 버스, 지하철 모두 적자라고 요금을 올리면서 K패스 같은 걸로 할인은 왜 해주는 걸까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는데요. 네. K패스가 도입된 이유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일단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이 적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끝으로 간편한 교통카드 사용으로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저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4640님이요. 이거 6859님이 질문 주신 거. 아, 네. 삼성하고 SK 질문 요거 들어볼까요? 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다른가요? 삼성, SK의 영업이익 차이는 왜 그렇게 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최근에 뉴스 전달해 드렸는데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으로 1분기에만 7조 네. 4천억 원을 벌었는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1조 1천억 원밖에 못 벌었다 해서 차이가 나네요. 반도체를 놓고 보면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6배 넘게 더 많이 잘 버는 네.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이라고 하는 그 첨단 GPU에 같이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AI용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램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걸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에게 승인을 못 받은 겁니다. 물론 저사양용은 승인을 받아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고사양용에서 밀리다 보니까 여전히 그게 좀 어려운 거고 해서 이제 6월에는 될까? 하반기에는 될까? 많은 투자자들도 주주들도 걱정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마치고요. 오늘도 어디에선가 일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